안녕하십니까. 산재 치약 사업장의 안전관리 제고 방안 세미나 사회를 맡은 변정환 차장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산재 예방 치약계층 사업장 및 근로종사자의 사고 사망 등의 재예방을 위해 치약계층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안전 대책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메시지 전파 효율성 제고를 위해 라이브 스트림 및 녹화 영상 서비스 제공 등 언택트 플랫폼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사 공식 홈페이지 방송 및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세미나를 행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할 경우 참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 중에 참석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미나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재 예방 치약계층 사업장 및 근로종사자의 사고 사망 감소 방안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산재 예방 조치 실태와 개선 방안 등 4가지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는 전체 주제 발표 후 온라인 채팅창을 통해 받을 예정이며 사회자가 취합 후 해당 발표자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주제별 2개씩만 받을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질의 또는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부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에 앞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은하 원장님의 축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김은하입니다. 오늘 산재치약사업장의 안전관리 제고 방안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임 대통령께서도 소규모 사업장, 건설 현장 등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와 대중소기업 상생형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의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고 있지만 산재 사망 사고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전체 사고 사망자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수는 67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2년 대비 177명이 감소했다고 그러고요. 전년 대비 44명이 감소해서 소규모 사업자의 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 감소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특수 형태의 근로자와 가맹점 종사자, 그리고 소규모 건설 현장 등 산재 취약 계층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고요. 안전관리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가 산재 취약 사업장의 사고 사망 감소를 위해서 새로운 안전관리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귀중한 논의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세미나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이 향후 취약계층의 사업장에 더 널리 전파돼서 노동자의 생명과 보호를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의 깊이 있는 전문성과 통찰력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세미나의 주제 발표자 및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미나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산재 예방 조치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로 강원대학교 이경선 교수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되시면 발표를 시작해 주시고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원대학교 산업공학 전공의 이경선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 발표를 할 내용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산재 예방 조치 실태와 개선 방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황에서부터 국내 프랜차이저 산업과 관련된 산업재해 현황, 그리고 간단한 사고 사례, 그리고 국내에 관련된 법과 제도 및 가이드라인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저 산업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조치들을 해야 되는지 그와 관련된 내용들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말 정보공개서 등록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약 5,600개 정도가 되고요. 이 브랜드 수는 7,000개, 이 가맹점 수는 26만 개 정도로 5년간 연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난 5년간 가맹본부, 브랜드, 가맹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가맹본부 및 브랜드가 약 15년 대비해서 증감률이 약 1.4배, 그리고 가맹점은 약 1.2배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맹본부 및 브랜드의 수를 좀 살펴보면요, 이 외식 업종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전체 7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다음으로는 서비스업, 그리고 도소매업의 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식, 서비스, 도소매 업종 모두 전년 대비해서 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 가맹본부 수는 도소매 업종이 약 16%, 그리고 브랜드 수는 외식 업종이 약 13%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맹점 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 외식 업종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가맹점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비율이 약 28%, 그리고 도소매업도 한 23% 순으로 가맹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브랜드별 가맹점 수를 살펴보면요, 이 외식 업종의 경우 약 평균 이 가맹점 수가 24개 정도가 되고요. 세탁 업종 등 서비스 업종은 약 53개, 그리고 편의점 업종 등 도소매업이 약 167개 정도로 이 편의점 업종의 도소매업이 가장 많은 가맹점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한 가맹사업 현황 발표를 보면요, 이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브랜드 수를 조사를 하였는데요, 총 404개, 전체 5.7%가 이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전체 브랜드 중에서 약 65.3%가 가맹점 10개 미만을 가지고 있고요. 이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가맹점을 100개 이상 운영하는 브랜드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가맹점 수가 10개 미만의 브랜드는 외식업이 67.5%로 가장 높았고요. 다음으로는 도소매업과 서비스업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자, 지금 그 공정거래위의 가맹사업 현황에서 조사한 바로 이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의 업종을 크게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외식업 같은 경우는 이 표 2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총 15개, 그리고 도소매업은 7개, 서비스업은 21개로 이 프랜차이즈 업종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표 3의 주요 외식 업종 현황을 보면요, 보시는 것 같이 치킨이나 피자, 커피, 한식, 제과제빵이 대표적인 주요 외식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주요 도소매업은 편의점이나 화장품, 식품, 농수산품이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국내 프랜차이저와 산업과 관련 있는 기타 사업의 이 산업재해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2021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이 도소매, 그리고 음식, 숙박업이 전년 대비 재해자 수가 약 1977명 증가하였습니다. 육상 및 수상 운송업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사망자 수는 육상 및 수상 운송업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앞에서 이 말씀드렸듯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속적으로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고, 특히 외식 업종의 프랜차이즈 부분은 브랜드 수나 가맹점 수가 타 업종에 비해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 업종의 프랜차이즈 부분의 성장은 이 산업 재해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기존 자료인데 14년도에서 16년도에 이 산업 재해 증가율을 보면요, 굉장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소매업의 대표 업종인 편의점도 이 사업장 수와 근로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도 재해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발생 형태별 사망 사고 현황도 굉장히 다양한 발생 형태에 따라서 이 산업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왼쪽 아래의 표를 보시게 되면 이 도소매업의 사망 사고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끼임 사고에서부터 이 감전 사고까지 다양한 사고의 형태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음식점업도 마찬가지로 이 음식점업은 이 배달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 사업장 외의 교통사고 그리고 부딪힘이나 떨어짐, 끼임 같은 다양한 형태의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 국내 산업재해 중에서 도소매업과 관련된 주요 기사의 아티클의 그 타이틀을 좀 떠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이 배송과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큰 물류 창고가 있는 그러한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지게차의 추돌 사고들, 그리고 무거운 짐을 핸들링하다가 생기는 근골계 질환 같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음식업은 대표적으로 근골계 질환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넘어지는 재해들, 그리고 기계, 음식을 하면서 사용하는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들이 상당히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다음은 이 사고 사례들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고 사례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외식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령 이 접시를 세척하는 작업 중에 이 손이 베이는 그러한 사고라든지, 그리고 카페에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에 반죽기를 넣던 중 손이 빨려 들어가서 손에 끼이는 이러한 사고들, 그리고 높은 선반에 있던 물건을 꺼내다가 이 선반이 무너져서 떨어지는 이런 사고 등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화상, 그리고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사고들, 그리고 이륜차 배달과 관련된 이 교통사고들이 대표적인 외식업의 사고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감전과 관련된 사고들이 또 외식업에서 종종 발생되고 있고요. 도소매업 편의점 같은 경우도 그 형태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 화상과 관련된 이 사고 사례들, 그리고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들, 손이 베이는 사고들, 그리고 물건을 적재하거나 꺼낼 때 중심을 잃고 떨어지는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이 사고들을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법이나 제도, 그리고 가이드라인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국내와 관련된 법과 제도 가이드라인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에 가맹본부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의거해서 프랜차이저 가맹본부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9조에 보면요, 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을 언급하고 있고요. 시행규칙 제96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내용과 시행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97조에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 그리고 제공의 방법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서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 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고용노동부랑 안전보건공단에서
관련돼서 프랜차이저 가맹점 안전보건에 관한 프로그램 수립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수립 가이드에는 총 6가지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본부의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수립하는 내용들, 그리고 안전보건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 시의 조치 사항까지 총 6가지 항목들로 가맹본부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이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의 안전보건 관리 자율점검 항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 파트의 내용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일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분야별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방법들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해서 사업장에서 관리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안전 행복 프랜차이즈 인증 제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업종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율적 안전보건 인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와 유사하게 안전 동행 프로그램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그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업장을 대상으로서 본사를 안전보건 지원 체계 구축 사업장으로 인증하는 이러한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도 이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이 제도나 가이드라인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오샤의 3192-05N을 보면요, 안전보건 프로그램에 소매 식료품점에 대한 지침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 절차와 세부 내용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영진이 어떠한 내용들을 지원해야 되고, 그리고 근로자는 어떠한 형태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문제점을 발견하는 방법, 개선안을 적용하는 방법에서부터 절차를 평가하는 방법까지 총 7가지의 절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오샤의 3885 안전보건 프로그램에서 안전보건 프로그램에 의한 제한 절차들을 총 10가지를 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10가지의 절차들을 보면요, 일단 안전보건을 최고 우선순위로 정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세부 절차들에서부터, 그리고 작업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안을 적용하는 프로시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오샤에서 안전보건 프로그램의 절차를 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외식업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들도 세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업장에서 위험한 것을 어떻게 인지해야 되는지 그러한 세부 절차들에서부터 작업장을 개선하는 방법들에 관련된 가이드라인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나이아시아에서도 비슷하게 이 마트 노동자들의 수동물자 작업 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이 수동물자 취급을 할 때 어떠한 방법들을 활용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외에 최근에 그 국외에서 프랜차이즈 산업과 관련돼서 어떠한 제도들 그리고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오샤에서는 이번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긴급 인식 표준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은 직원이 100명 이상인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법으로서 기준으로서 매주 이 코로나와 관련된 음성 반응임을 증명하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나 프랜차이저 개별 가맹점의 경우 직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본 법이 적용을 받게 되었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 이 1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샤는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 제정된 내용입니다. 이 약관을 보시게 되면 임금이나 복지, 그리고 근무 시간, 고용, 해고, 징계, 감독 및 지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시 직원을 고용할 시 정규 직원과 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동일한 대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오샤가 산재 기록 보관 의무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가맹점이 안전보건에 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도 같이 징계를 받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또 그 기사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아동 노동 위반에 대해서 벌금을 지불을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샤는 4군데 달러 제너럴이라고 하는 유통업체인데요. 이 프랜차이저 매장이 최근 안전 위반이 근로자의 위험을 빠뜨릴 할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해서 이 오샤에서 4개의 달러 제너럴 매장을 검사해서 안전 보건과 관련돼서 8개의 위반 사항을 적발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법안에서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권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법안들을 또 마련시킨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있는 프랜차이즈의 업종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이 법에 적용되고 있는 업종의 구분을 가맹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의 정보 공개서상 대분류가 외식인 업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분류가 도소매인 업종으로 이렇게 대상을 포커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 업종 같은 경우는 중분류의 한식이라든지 중식, 일식, 분식 등이 해당되고요. 이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편의점으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자,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럼 얼마나 많은 이 법에 제공되고 있는 법에 접촉을 받을 프랜차이즈 업종이 있는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현재 법에서는 2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법의 대상이 됩니다. 대분류가 외식인 업종은 우리나라에서 약 132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편의점, 도소매업인 편의점 같은 경우는 8개가 이 법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 140개 정도가 이 법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프랜차이저의 이 산업재해 특성을 보면 굉장히 많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재해와 관련된 데이터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빈도 및 유의성 분석 같은 것들을 해서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재해자의 나이나 재해 정도 그리고 재해 발생 형태 간의 유의성을 분석하는 것들이 정밀하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산업재해 발생 상황과 재해자의 연관성 분석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속 기간이라든지 고용 형태들과 관련돼서 연관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좀 디테일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재해 보고서에 보면 재해 개요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재해 개요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산업재해를 발생시키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키워드 등을 추출하는 이러한 분석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중에서 현재 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있는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얼마만큼 산업재해와 관련된 활동들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실태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맹본부의 안전보건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작동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러한 실태조사 설문지를 기반으로 해서 현장에서 얼마만큼 이 법이 적용되고 있는지 그 실효성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케이스 스터디로 이 종사자를 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서비스 종사자 보호에 의한 정책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 중에 5명 중에 4명이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현재 그 앞서 보여드렸던 안전보건 프로그램 가이드 등이 있었는데요. 이 안전보건 프로그램 가이드들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선은요, 이 산업재해 분석의 결과와 그리고 실태조사의 결과, 그리고 국내에서 어떻게 산업재해 예방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 가이드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현장의 작동성 측면에서 실제로 이 법이 잘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토의입니다. 이 프랜차이즈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있어서 제약 요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이 가장 이 산재 예방을 지속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가맹점은 이 개인 사업자로서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관리 감독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의 개수가 많은 가맹본부는 안전보건관리 조직이 있더라도 그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 활동에 제약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고용 형태를 보면요, 대부분 단기직, 우리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아르바이트 단기직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러한 그 활동의 제약 요인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건 뭐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가맹점의 점주가 매장에 상주하지 않습니다. 관리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직의 근로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약 요건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재 안전보건 측면에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프랜차이저의 사업도 이 유사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랜차이저 가맹본부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산재재해 예방 이행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어떤 산업 재해 보고서라든지 그리고 아차 사고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위험 요인에 따른 상세 분석을 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특성과 업종별 특성에 맞춰서 산업재해 예방 가이드를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자율 안전 보건 관리가 가능하도록 어떤 지원 사업들 혹은 인증 제도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이행 주체에 대한 논의에 대한 주제로 동국대학교 소영윤 교수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되시면 발표를 시작해 주시고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네,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두 번째 발표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이행 주체에 대한 논의를 발표하게 될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서용윤입니다. 우선 이 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누가 해야 되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구체적으로 그 이행 주체에 대해서 정의와 범위를 먼저 고려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서론으로 보면은 우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시행이 됐는데 이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제 특고라고 하는 이제 근로종사자는 사실상 그 특징이 노무를 제공하는 주체이면서도 자영업자 형태를 지니는 중간적 위치다라고 실질적으로 법원 판례에서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비정기적이고 일회성 성격의 업무 형태가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어떤 안전 및 보건 조치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사업안전보건법에 포함한 이유가 되겠고요. 또 하나로는 이제 경제적 전속성과 상시 노무 제공에 따라 이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적 성격이 부각이 되면서 현재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하는 이 직종의 분들은 이제 산업재해, 특히 육체적, 정신적인 산업재해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 과거 연구에서 살펴보면은 건설기계 운전이라거나 학습지 교사, 그리고 골프장 캐디라거나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분들이 실질적으로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많은 산업재해, 한마디로 이제 사고성이라거나 질병성 재해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현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사업안전보건법상에서 안전 및 보건 조치의 대상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이제 법령에서 포함하는 이제 법을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이라거나 사업재해보상보험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가장 대표적으로 포함이 되고 있게 되고요.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는 제77조에 이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다음 각호, 요거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이고요. 이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 근로자의 사업체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 법령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결과적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노무를 제공받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각 호에 해당되는 부분은 첫 번째 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두 번째로는 주로 하나의 사업의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세 번째로는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세 가지의 기준에 맞는 특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2020년 1월 26일부터 9개 직종에 대해서 먼저 특고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21년 11월 19일부터는 5개 직종을 추가해서 총 14가지 직종에 대해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뒤에서 살펴보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 발제는 결과적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당연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저기 나와 있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 한마디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수행해야 되고 이행해야 될 주체가 정확한가,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는 하나의 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어떤 관련 법령의 이제 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사업의 노동 환경과 고용 및 계약 관계의 복잡화로 인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관계가 좀 불분명한 경우들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현재의 안전 및 보건 조치 방법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어떤 그 현장 상태라거나 실태 상태하고 관계없이 굉장히 일괄적으로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그리고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안전 및 보건 조치가 현재 법령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의 한계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안전 및 보건 조치 관리 대상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 이행 의무 주체 역시 정의와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할 것인가와 관련된 방법을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것이 효과적인 개선 방법이라고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안전 및 보건 조치의 책임 소재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정의와 이제 범위 같은 것 등이 좀 부재한 측면이 있게 되고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생명보호라거나 이제 적합한 안전 및 보건 조치 방법 제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규모라거나 업종, 취급 품목, 취급량 등 구분 없는 안전 및 조치 대상을 현재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위주의 일괄적인 안전 및 보건 조치 방법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제 안전 및 보건 조치 방법을 현재 떠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 같은 것들이 현재의 특고 안전 및 보건 조치의 그 한계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본 발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이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될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현장에서도 굉장히 불분명하고 불특정하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지만 기본적으로 근로감독도 가능하고 실제 본인에게 어떤 책임하고 역할이 부여될 수가 있기 때문에 노무를 제공받는 자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한 정의와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본 발제의 기본 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어떤 그 법령상에 또는 현장상의 문제가 있는가라고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 앞에 제77조에 대해서 제5조를 살펴보게 되면은 사업주 등의 의무라고 해서 사업주는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을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게 되는데요. 사실 이 법조항이 조금 민감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고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무를 제공받는 자라고 하는 자의 범위는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럼 사실 이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주보다 더 범위가 큰데, 예를 들어 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사업주에 포함하게 되면은 사실 그 범위가 엄청나게 더 커지는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좀 잘못 정의하게 되면은 자칫 사업주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범위 대상으로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 5조에 77조를 포함하는 내용 자체도 사실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중요성을 부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찰이 첫 번째 고찰이고요. 자, 두 번째 고찰은 첫 번째 고찰하고 연계해서 만약에 노무를 제공받는 자라고 하는 이 자의 범위를 사업주가 아닌 일반 고객이라거나 일반 사용자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사실 이 일반 사용자도 사업주로 고려를 해서 안전 및 보건 조치의 의무를 지게 되는 엄청나게 큰 범위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이제 사업주만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노무를 제공받는 일반 사용자까지 모두 보는 것인지가 사실은 요 용어의 그 사용상 좀 문제점이라고 보이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본 취지가 사실은 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 고객이 아니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일반 사용자도 오해할 수 있을 만큼 노무를 제공받는 자라고 하는 자의 용어를 써야 되는가가 현장에서 좀 헷갈리는 그리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이 일반 고객을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조치로는 사실은 제41조가 유일한데요. 제41조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조치 등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 법조항도 살펴보게 되면은 고객 자체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어떤 법령상의 문제점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사업주에게 고객의 폭언 등이 나거나에 대해서 예방을 하라라는 내용뿐이지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제77조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라고 하는 자는 자칫 일반 고객까지도 안전 및 보건 조치에 따라서 어떤 책임을 부과하고 법적 책임을 또 부과할 수 있는 어떤 좀 큰 범위를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같은 것 등을 좀 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거나 또는 자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노무를 제공받는 자까지 자로 넓게 둘 이유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상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토의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노무를 제공받는 자라고 하는 자의 정의 때문에 좀 불분명한 사례가 몇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소비자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가 에어컨을 백화점에서 구매를 했을 때 실제 에어컨을 설치하러 오시는 분들은 노무를 그 일반 고객에게 받게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 에어컨 설치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고객에게 노무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고객 같은 경우에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일반 고객이 본인 가정이라거나 아파트 등에 어떤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에 노무를 제공받는 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자라고 하는 저 용어 때문에 이제 일반 사업주만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가정에 있는 그 고객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조금 헷갈리는, 그리고 또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 협력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게 되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TV라거나 냉장고, 에어컨을 설치하러 왔을 때 2인 1조로 오는 경우에 한정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2인 1조로 오는 경우에 있어서 그 둘 중 한 명은 모두 다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한 명의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가 다른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를 계약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제77조에 이제 타인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가 2인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모두 다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로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를 할 때 2인 1조가 반드시 필요한 특수 형태 근로종사의 형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무를 제공받는 자라고 하는 것들을 특수 형태 근로종사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가 2인 1조로 사실상은 업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의 어떤 안전 및 보건 조치에 좀 위험함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노무를 이제 중개 또는 알선하는 자가 있는 경우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골프장 이제 사업자 A 씨 경우에는 이제 캐디 어필을 통해서 해서 캐디에게 고객을 중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골프장 사업자 A 씨가 이제 단순 중개자라고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본인이 골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인지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게 됩니다. 또 이제 퀵서비스나 대리기사 등도 이제 사업 장소가 없는 형태에 있어서는 어떻게 또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노무를 중개 또는 알선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이 없는 경우는 또 어떻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불명확한 사례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가전제품 설치 수리원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전제품 판매 사업주로부터 이제 냉장고를 예를 들어 구매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전제품 설치 수리원이라고 하시는 이제 특고 분이 오셔가지고 일반 가정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포함되는가의 여부가 제77조 상에서 토의가 돼야 될 부분이 되고요. 예를 들어 가전제품 설치원이 2인이 왔을 때 그렇다면 그 두 명은 모두 다 특고가 아닌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의 문제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제 가전제품 설치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TV를 구매하고 한다고 했을 때 그 대행을 해주는 곳은 이제 삼성전자 로지텍이 됩니다. 그럼 이 로지텍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에게 사실 노무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업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어디까지 포함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불명확한 사유로서 특고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 실제 이행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불명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기 있는 그 프로세스 중에서 실제로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요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이외에는 모두 다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본 발제의 기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삼성전자 로지텍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사 보조기사를 토대로 해서 마지막 요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특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이 내용이 굉장히 좀 복잡해서 초반에 좀 많은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 법령을 살펴보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모두 다 좀 불명확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77조를 보게 되면은 이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사실 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제적 전속성 때문에 나온 얘기가 되는데 사실 안전 및 보건 조치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경제적 전속성보다는 계약의 단계에 따른 업무적이라거나 장소적 책임자가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다루는 내용인지라고 하는 게 조금 과한 하나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근로자와 유사하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해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정의하고 있음에도 이런 근로자와 유사하게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근로자와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유사한가라고 따지게 되는 하나의 법적 추가 요건이 되게 됩니다.
또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77조에 나오게 되는데 사실 고용보험법에서는 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종이 또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나오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종하고 차이가 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고용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최대 18개 직종까지 2022년 7월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아직까지도 14개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이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수행할 내용들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게 되고요. 주로 하나의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하고 사업장이 다르게 되는데 예를 들어 사업은 한 종류이면서 사업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가 조금 불명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방문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를 하는 노무 제공자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실 이제 이게 주로 하나의 사업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 이 노무 제공자에게 방문 판매업이라거나 또 업주라거나 대리운전 업주가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 사람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미상 조금 퇴색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이제 고찰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리고 고용보험법상에서 사실은 좀 차이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앞부분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예를 들어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거나 고용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사업주 주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요 법상에서도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아니고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이라고 또는 노무 수령자라거나 이제 해당 사업주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만 노무를 제공받는 자라고 해서 굉장히 넓게 두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이제 그 가입 주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사실은 정의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능하지만 실제 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제 요 사업장이 아니고 모든 사업주를 사실 모든 조치 대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 두 개하고 달리 노무를 제공받는 자라고 정의한 이유는 알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안전 및 보건 조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사업장을 가지면은 이제 안전 및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전 및 그 보건 조치 대상에 있어서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고찰을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 형태로 살펴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주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다 안전 및 보건 조치의 책임 의무 이행 주체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또 만약에 이게 B2C 형태의 소비자가 끼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가 아닌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라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안전 및 보건 조치의 이행 능력이 있는 전문성에 있어서도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고 그 작업 장소 한마디로 실질적이고 지배적인 작업 장소가 있는 경우에 그 안전 및 보건 조치가 무조건 그 부여가 되기 때문에 실제 특고에서도 이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사업주하고 또 없는 경우에 사업주가 좀 구별이 돼서 안전 및 보건 조치 방법을 구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마지막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이 없는 계약이나 중개업체 중심의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 조치 위주로 매뉴얼이나 어떤 체크리스트 위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사업장이 있는 이제 건설기계라거나 뭐 또는 화물차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중심의 현장 조치도 같이 추가하는 것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안전 조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좀 시간이 없어서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정의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자 위주로 정해져야지만 안전 및 보건 조치의 방법이라거나 이행 그 범위도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본 발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자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매뉴얼 개발에 대한 주제로 충북대학교 원정훈 교수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되시면 발표를 시작해 주시고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보호 조치에 대한 매뉴얼 개발, 부제목으로 건설 현장 재해방 기술지도 제도 변화와 매뉴얼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의 원정훈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소규모 건설 현장 중대재해와 관련 현황과 기술지도 제도, 다음에 기술지도 제도 변화와 매뉴얼 개발에 대한 내용, 그리고 결론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건설 현장 중대재해와 기술지도 제도입니다. 이 그림은 아마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설 현장의 그 사고 사망 만연율이 일반적인 그 산업 현장에 비해서 높다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2021년 작년 통계 데이터는 늦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전산업과 제조업의 사고 사망 만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비해서 건설업의 사고 사망 만연율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돼서 2020년도에는 약 2.0까지 증가됐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전반적으로 국내의 그 산업재해가 감소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또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건설업의 사고 사망 만연율이 줄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다행히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에서 사고 사망자 수들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 보면은 2020년 458명에서 2021년 아직 공식 통계가 나온 건 아니죠. 그 현황 분석 자료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일단 통계적으로는 417명으로 감소됐고 사고 사망 만연율도 1.75 정도로 떨어진 걸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 현장의 사망 그 중대재해가 어렵다는 얘기 중에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그림으로부터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맨 아래쪽에 있는 게 흔히 말하는 120억 이상 현장, 흔히 전담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 일명 대규모 현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전담 안전관리자가 배치된 현장의 사고 사망 만연율은 0.6 정도 꾸준하게 낮은 숫자를 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위쪽 부분들 이 제도적인 문제를 뒤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50억에서 120억 사이, 다음에 20에서 50억 사이, 3억에서 20억 사이, 다음에 3억 미만 이런 이 소규모, 중소규모 현장의 사고 사망만이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특히 공사 규모가 작아질수록 특징이 변동이 심하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변동이 심하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정책이 적용됨에 있어서 일관성 어떤 그 아웃풋 측면에서는 일관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소규모 현장에서는 일관성이 없다라는 게 참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고 이건 단순하게 제도적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산업 자체의 그 특징 문제와 같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용이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 소규모 건설 현장을 다시 이제 저희가 50억 미만과 50억에서 120억 미만, 120억 이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은 요 50억 미만은 약 사고 사망 만연율이 2020년도 기준으로 3.56, 다음에 이 50에서 120억 사이는 1.47, 120억 현장은 0.80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 수는 당연히 소규모 사업장이 50억 미 사업장 수가 전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 사망자 수 약 70.3%를 차지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요 아래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하지만 관심은 많이 두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했을 때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영역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또 관련 기관인 국토부라든가 국토안전 관련해서도 항상 모든 회의 자료에 이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 또 민간 건축 현장을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거냐라는 회의를 많이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뚜렷한 답이 없는 것도 사실은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소규모 건설공사의 이 산업재해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인데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이 제도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제도 중에 여러 가지 건설안전 제도 중에서 이 소규모 120억 이하, 50억 미만의 이 중규모 소규모 현장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저는 유일한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기술지도 제도가 집중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오늘의 발표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 법제도 정책 방향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국민생命지키 3대 프로젝트라든가 중대법의 시행의 문제, 시행으로 인한 사람들의 인식 강화. 근데 아쉽게도 아직 2024년부터 50억 미만 현장은 일단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부분에 보시면은 이 소규모 건설 현장은 사실은 지원 사업 쪽으로 많이 치우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유는 경제성의 문제, 거기 안전관리자를 배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공사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가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지원 사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사후 처리는 동일한 거, 사고가 났을 이후의 처리는 동일하지만은 그 전에 흔히 말하는 예방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강제할 수 없다라는 게 좀 그런 한계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나타내는 게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제도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체계, 그다음에 안전보건 조치, 고유의 제도들, 사고, 기타 이렇게 나름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보건관리 이 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인데 아시다시피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20억 이상에서 일단은 지정하도 되어 있고 가장 핵심 제도인 안전관리자는 120억 이상 현장이 전담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게 되어 있고 그 이하 현장들은 50억 이상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쪽 아래쪽 부분은 올해 기준으로는 60억 이상에는 안전관리자를 대신 이 안전관리자 조건은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하지만 전담에는 아니고 겸직이 가능하다는 걸 한계를 갖고 있고 현재까지 125억 이상 현장만 전담 안전관리자가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조종자 제도도 여기서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은 빠져 있고 위험 방지 계획서라는 어떻게 보면은 대규모 현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사전 안전성 검토 제도고 현장 이행을 하고 있는 제도인 위험 방지 계획서 제도는 이 50억 미만 현장이 그러니까 공사비로 구별하는 게 아니지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50억 미만 현장이 포함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억 미만 현장의 가장 특징적인 제도는 여기 있는 건설공사 산업재해방 기술지도 제도라는 제도가 가장 핵심적으로 남아있는 제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규모 건설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연구자들에 의해서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 밝혀진 내용들의 공통적인 얘기 중에 하나는 소규모 건설 현장은 그러니까 법에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예외적인 사항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자율적인 안전보고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건데 알다시피 소규모로 가면 갈수록 자율적인 안전보고 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현실과 마찬가지로 금전적 어떤 경제성의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은 지식의 문제, 이런 또 의지의 문제 많은 것들이 걸려 있는 그런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현장의 문제점을 단순히 감독만 강화한다고 하기 어렵고요. 감독을 강화하면 좋긴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감독 인원의 부족과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현재까지는 적절한 대안이 없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 현장, 1억에서 120억 미만 전담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 강제를 하고 있는 제도는 흔히 말하는 건설공사 산업재해방 기술지도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여태까지는 약간 실효성의 문제는 많이 제시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법 제정이 하나가 돼서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올해부터 시행된 내용이 이 기술지도 제도의 계약 주체를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도급인, 흔히 말하는 시공자가 기술지도 주체를 계약을 하고 기술지도 이행을 받고 다시 대가를 지급하는 그런 구조에서는 기술지도의 어떤 독립성과 실효성의 문제가 많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최근에 개정된 법 조항은 이 기술지도의 계약 주체를 발주자로 바꾼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술지도 숫자는 이런 산안법의 강도도 있지만 사실 타법의 어떤 강화와 맞물려 있어가지고
아주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약 100여 개 정도의 건설재 예방 전문 지도 기관이 올 3월 기준 약 216개, 즉 100% 이상 증가되는 그런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커졌다는 문제도 있지만은 또한 문제되는 것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양적, 그 질적인 관리를 해야 될 거냐도 이제 계속 제시가 되고 있고, 비록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거의 평가와 함께 어떻게 이거를 양적으로 또는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거냐도 계속 남아 있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현장을 조사했었을 때 그때 제시됐던 문제점들을 보고서에서 발췌해서 결과만 갖다 나열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기술 지도가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해서 폐지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기술 지도 제도는 계속 유지해야 되고 오히려 실효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계속합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 체계 내에서 120억 미만 현장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뭔가를 자율 안전보건 체계를 지원해드릴 수 있는 제도는 이 제도밖에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안전관리자를 전담 안전관리 배치하면 좋긴 하겠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도의 문제점을 봤더니까 제일 크게 제시됐던 게 계약 관계의 문제와 가장 크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의 기술 지도 계약으로 이 형식적인 지도, 다음에 미이행 문제들, 다음에 대가 지급, 미지급 이런 문제들이 제시가 됐었고요. 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이 하나는 대가 문제와 함께 이제 적정 기술 지도 대가가 없다라는 것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동일한 내용을 지도를 하더라도 그 대가가 편차가 컸었다라는 게 때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가지고 이제 점차적으로 해결했던 게 최근에 개정된 법 개정과 이제 입법 예고된 시행령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가 기술지도 계약 주체를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한 게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로 시행령도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현재 아직 입법 예고가 돼 있고 통과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에서는 요 입법 예고된 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이제 매뉴얼 개발이 그 발주자와 기술지도 기관에 대한 그 매뉴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매뉴얼 개발의 근간이 되는 것도 이 입법 예고된 시행령을 중심으로 일단은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안에 가장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부분이 시행령 별표 18의 개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가 이 계약의 주체를 바꿨다라는 것은 아까 동구청 얘기를 했었고요. 다음에 이 계약에 대해서 이 입력 문제 이거를 그 발주자가 입력하라고 했는데 얘는 현실적으로 아직 그 문제가 존재하고 이건 아직 해결이 좀 남아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뭐 계약서를 갖추도록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전에 바뀐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기술지도 계약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20% 내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그 조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개정이 되면서 없어졌습니다. 즉 기술지도 계약에 대한 대가는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없는 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횟수 부분은 그 매 15일마다 한 번씩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변경되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린 것은 이 횟수가 이렇게 기술 횟수를 그 15일 이내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사실 이 식이 잘못되어 있는 식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것은 횟수가 이꼴이 아니라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즉 여기서 제기한 기술지도 횟수는 최소한 15일에 한 번씩 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 횟수 이상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발주자, 대부분의 시공자들은 특히 시공자 중심으로는 무조건 15일에 한 번만 받아도 돼라는 걸 갖고 있죠. 그래서 뭐 위험 공정이 집중되기식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더 많은 횟수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오로지 15일에 한 번씩 받는다는 그런 한계. 그래서 이 식은 이 말 뜻을 따라가면 크거나 같은 형태. 그걸 제한한 이유가 민간보다는 공공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는 더 많은 횟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식이 이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식은 최소 횟수, 기술지도 최소 횟수 또는 횟수는 이 식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로 식을 좀 변경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업무의 내용에서 준수 의무가 그 약간 모호했던 조항들을 조금 명확하게 해서 이 기술지도 기관이 이 도급인한테 시공자한테 공고하는 내용을 좀 명확하게 했고요.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떤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발주자와 관할
노동관서에 즉시 통보하도록 항목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관할 고용 노동관서에 통보를 하긴 했지만은 이거를 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 4번 항이 조금 들어온 건데 이제 이건 지도기관 입장에서는 그 지도 요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 항목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밑에 항목에서는 이제 뭐 약간 포괄적인 조항이긴 하지만은 그 현장의 상태, 현장의 현황에 맞춘 그런 적정한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과 기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특이한 사항은 상함으로 요 사망이 해당이 되는데 50억 이상의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분기 1회 한 번씩 그 결과 보고서를 그 도급일한테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대법에 갖고 있는 내용을 반영해서 이제 포함된 내용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내용이 이제 그 입법 내고돼서 저희가 매뉴얼에 담고자 하는 내용인 거고요. 또 매뉴얼에 또 하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기술지도 대가입니다. 이 대가라는 게 사실은 조금 만든다는 게 약간 부담이 되긴 하지만은 조사를 해봤을 때 최소한의 대가는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돼서 뭐 이게 법적인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얼마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고요. 요거는 그때 2021년도 임세동 박사의 논문에 나왔던 그 현장 조사했을 때 이 대가에 대한 만족도가 이제 좀 낮았다라는 것을 나타낸 글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 선행 보고서 함께 논문에서는 이 표에서 나타낸 것은 현장의 실태 어느 정도를 받고 있는지를 실태 조사를 했고, 그거를 근거로 이제 대가 계산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가 계산을 했는데 어떤 일종의 이제 매뉴얼에도 이 내용을 담을 예정인데요. 어떤 그 엔지니어링 단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해마다 얼마 정하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 단가 기준으로 해마다 연동이 될 수 있는 식으로 일단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3억 미만, 3억에서 20억 미만, 20억에서 40억 이렇게 40억에서 나눠서 기준이 되는 기술자를 어떤 기술자를 활용할 것인지를 정의를 하고 일최대 연장, 보통 이제 한 달에 80개 이상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공사 규모에 따라서 개수를 제한을 하고 이 내용을 근거로 이 엔지니어링 그 대가 기준에 따른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재경비, 그다음에 그 기술료 이런 것들을 정의해서 이런 형태로 제한을 하자라는 형태로 이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2020년도 엔지니어링 단가 기준을 갖다 적용을 해봤다니까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의 금액이 최소 금액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해마다 그 시기에 따라서 발주자가 참고해서 적용하도록 산출하도록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발주자 매뉴얼은 앞에 했던 얘기와 기술 대가 얘기들이 포함이 돼서 이제 딱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아직은 이제 고용부에서 8월 말에 아마 공식적으로 매뉴얼을 이제 발표를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에서는 이 제도의 이행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발주자와 도급인, 다음에 지도기관이 해야 될 역할들을 정확하게 순 플로우 차트 형태로 제안을 해서 매뉴얼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기관 선정인, 그러니까 지도기관 선정 내용이 매뉴얼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우수 지도기관을 선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이 민간재해방기관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감독과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고용노동부 감독과 연계돼서 분량 그 평가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그 평가와 연동이 현장 정보가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관에 대한 매뉴얼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개발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절차에 대한 얘기, 두 번째는 점검표라고 해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중대법에 관련된 얘기들, 마지막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기술지도 요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약간 표준화된, 그러니까 최소한의 표준화된 양식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가 얘기했던 얘기를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자율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건설재 예방 기술 지도가 저는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은 제도 보완 활동 실효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의무 주체가 발주자로 변경이 됐고, 그래서 발주자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지도 매뉴얼을 지금 개발해서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개발 중에 있고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지도 제도는 이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중대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공자의 미행 방지와 기술지도 수준의 향상 도모는 끊임없이 지적된 얘기와 계속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선 지도기관이 지도할 기술지도에 어려움을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기술지도 제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보완을 통해서 실효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두기를 요청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자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건설공사 중 붕괴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연구에 대한 주제로 고려대학교 김승준 교수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되시면 발표를 시작해 주시고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건축산경공학부의 김승준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소개를 좀 드리고자 이제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고요. 제 발표 제목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건설공사 중 붕괴 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입니다. 사실 이제 본 과제는 올해 이제 5월부터 이제 수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 10월 말에 이제 종료가 되는 연구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많은 이제 연구 진행 사항이라든지 뭐 가시적인 어떤 연구 성과나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소개해드리지는 좀 못할 것 같고요. 이 과제의 어떤 취지라든지 또 저희가 어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한 연구 방법 그리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했고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본 과제가 시작된 계획이라든지 이 과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다음에 본 과제에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행되고 저희가 좀 정리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리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붕괴 재해 예방을 위해서 저희 현재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다양한 각계각층의 노력에 힘입어서 이 산업 현장에서의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산업 분야의 어떤 사망자 수의 경감 이런 것들이 이제 추이로서 잘 보이게 되는데, 다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제조업과 건설업이 사실 종사자 수도 가장 많고 어떤 이제 뭐 산업 현장 수도 아직 가장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두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 산업 분야의 사망자 수의 감소의 어떤 트렌드와 유사하게 좀 가고 있는데, 건설업의 경우는 일단은 가장 많은 수의 이제 사망자 수를 보이기도 하지만 그 트렌드가 사실은 이제 타 산업 분야 또는 전 산업 분야의 어떤 감소하는 추세하고는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약간 정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저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업무상 사고 사망 만인율의 경우에서도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고 사망 만인율이 가장 건설업 분야 가장 높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야에서는 이 지표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반해서 건설업 분야는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이제 중대 재해의 어떤 경감을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비단 이러한 노력은 저희가 뭐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거나 또 이것을 보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또 관련된 제도라든지 정책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술과 정책이 함께 개발되고 현장에 적용이 되어야지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중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업이라고 하는 어떤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중대 재해가 발생하기 굉장히 쉬운 환경일 수 있는데요. 뭐 이제 산업의 뭐 도급과 수급의 관계라든지 또 다양한 공정이 한 현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든지 아주 중장비를 다룬다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아주 뭐 무거운 어떤 구조체라든지 비구조체를 다룬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인 만큼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다양한 이제 제도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을 행해 왔는데요. 특히 이제 이 사회에서 이슈가 됐던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이제 제도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최근에 일련의 사고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 고양 종합 터미널에서 이제 2가지 이상의 공정이 이제 작업이 이제 진행됐을 때 한쪽에서 발생된 어떤 화재 사고에 의해서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제 근로자가 사망한 그런 사고가 있었고, 이런 사고를 계기로 건설업 안전보건 조정자 제도라는 것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현장에서는 다양한 공정이 어떤 다양한 이제 기관으로부터 이제 온 이제 근로자들로 이제 행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안전 보건 조정자를 두는 그런 제도를 이제 처음에 이제 건설업에서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예전 그 위험의 외주화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의 안전 이제 보건 책임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서 이제 도급이나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가 또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또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이른바 이제 건설업에서 행해졌던 안전보건 조정자 제도가 타 산업 분야로 확대 적용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2020년 연구를 통해서 2021년 연구를 통해서 시행이 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결과적으로 건설업 분야에서 존재하게 되는 안전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붕괴 재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빈번히 발생하는 재해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그림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큰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비단 이제 현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현장 인근에 있는 이제 민간인들의 막대한 피해를 또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붕괴 재해는 굉장히 엄격하게, 뭐 다른 재해도 마찬가지지만 붕괴 재해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되고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에 그 삼풍백화점이라든지 또 그 성수대교 붕괴 이런 큰 사건들을 좀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이런 사건들이 사실 그러니까 많은 빈도를 보이지는 않는데 2020년대 들어와서 이런 사고들이 이제 또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작년 이제 6월 작년 이맘때죠. 그래서 광주에서 이건 이제 구조물 이제 그 철거 작업 와중에 철거 작업 시에 발생했던 이제 붕괴 재해 사진을 보시는 거고, 또 올 초에 이제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에서 아파트가 이제 붕괴된 사고가 있었고요. 또 유사한 시기에 채석장에서 토사가 또 붕괴돼서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사망한 그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여전히 이제 어떤 뭐 사고 원인 조사라든지 또 이제 법적인 어떤 다툼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 좀 있긴 한데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좀 지적된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이제 설계 변경, 또 안전 관리의 어떤 부실함,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제 붕괴 재해를 촉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기술적으로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제도적으로 예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들이 최근에 좀 있어 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러한 붕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자, 또는 이제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좀 보완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 과제가 좀 생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산업재해 사고 사망 감소를 위한 정책 기조는 모든 정부에서 꾸준히 있어 왔고요. 현 정부도 당연히 뭐 같은 기조를 갖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업 분야는 어떤 산업의 어떤 특성, 산업 현장의 특성에 따라서 안전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해소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제도가 또 정책이 좀 정비가 되고 있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같이 하는 연구 과제의 핵심은 이 붕괴 재해를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에서 첫 번째로 하고 있는 작업은 이제 지금까지 발생한 중요한 이제 붕괴 재해들이 과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발생했는지에 그런 이제 원인을 분석하고 이것들을 이제 유형화하고 이제 붕괴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 중대한 이제 붕괴 재해들을 촉진하는 주요한 원인들이 무엇이며 또 그럼 이제 안전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단계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붕괴 재해를 중간에 끊어낼 것이냐 하는 것들이 아마 좀 더 명확하게 좀 모형화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제도의 개선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 단기에 행해야 하는 이 과제를 통해서 완벽한 제도를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는 이제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지금 있는 제도, 특히 이제 이 붕괴 재해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어느 부분들이 좀 명확화하고 또 개선되어야 될지에 대한 그런 포인트들을 좀 집어내서 개선안을 도출하는 게 저희 두 번째 연구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목적 및 목표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파란색에 있는 것처럼 건설 공사 중에 붕괴 방지 관련 법령 분석을 하고 또 지금까지 있었던 다양한 이제 붕괴 재해의 어떤 심층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붕괴 재해 방지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규율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저희 과제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혀 근거 없이 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어떤 개정안이나 개선안을 이제 내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의 어떤 지향점은 첫 번째는 보다 실효성 있는 그런 법령들을 좀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효성 있는 법령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붕괴 재해가 어떤 특성이 있고 또 어떤 경로로 이루어져 있는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있어야지 이제 새롭게 제시하는 이 법령이 좀 보다 실효성 있고 효용성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으로 좀 더 논리적으로 연구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목표 1, 2 이렇게 나눴는데요. 보시면은 먼저는 이제 건설공사 중에 붕괴 재해 방지 관련 국내 그리고 국외의 법령 그리고 제도에 대한 어떤 비교 분석을 좀 통해서 지금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잘 돼 있는 점과 또 아직 좀 미진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더 명확하고 실효성 있게 보완하는 것이 첫 번째 저희 이제 지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국내 붕괴 재해 사례의 어떤 법적 처분 내용 및 후속 대응 방안 조치를 조사를 할 건데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떤 제도든 간에 이게 실제 현장에서 또는 이제 실제 이것이 실효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일부 실제 붕괴 재해의 어떤 판례들을 좀 조사해 보니까 사실상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특히 붕괴 재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어떤 조항이나 그런 구문들이 인용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그런 데는 이유가 있을 건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서
저희가 이 연구의 어떤 지향점이 무슨 뭐 법적인 어떤 제재를 강화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는 취지가 아니고요. 실효적인 보다 실효성 있고 직관적인 그런 법령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가 지향점이기 때문에 왜 판례상에서 이제 그런 이 조항들이 인용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뭐 규제를 아주 강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규제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가 아니고 보다 합리적이고 실제 현장에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항들로 개선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또 연구목표 2를 보시면 이제 면밀한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해 건설 공사 중 붕괴 위험 요인 그리고 발생 경로를 도출하겠다. 이제 아마 이제 예방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고라는 것이 그냥 우발적으로 단기에 발생한다기보다는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나 원인들이 중첩되고 그것들이 이어져서 이제 결과적으로 큰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붕괴 재해의 어떤 다양한 유형들을 좀 발굴하고 그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좀 모형화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떠한 주체들이 이 안전 관리를 하면 그러한 중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에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행 연구 분석들을 좀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이제 연구 과제를 이제 조금 구체화할 때 했던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국내에서 이 건설업에서의 붕괴 재해 예방에 관련된 연구들이 어떤 연구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 수행됐던 연구들 위주로 좀 조사를 했는데요. 뭐 트렌치 굴착 시 토속 붕괴 방지 시설에 관한 검토라든지 또 터널 공사 재해 최소화 및 예방 기술 개발, 건설 공사 안전 관리 개선 방안 연구, 또 굴착 공사 중 붕괴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마지막으로 IT 융합 기술을 적용한 동발이 붕괴 사고 방지를 위한 건설 공사 시스템 제안 이런 5가지 뭐 사실 더 이상이 됐는데 좀 대표적인 저희 연구와 유관한 선행 연구들을 좀 조사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제목만 봐도 좀 느껴지는 내용들인데 일단은 이제 그 과거 연구들이 대부분 다 이제 특정 공종 주로 이제 굴착 공사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붕괴 하면은 집안 붕괴 딱 이렇게 아니면 뭐 터널 뭐 막장 붕괴 이렇게 딱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 집안 붕괴에 대한 연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특정 공종별 붕괴 사례 연구에 좀 국한되어 있는 측면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에 나온 이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좀 이슈되고 있는 IT 기반의 기술들을 적용해서 안전 관리를 좀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개념적인 연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에서는 이제 선행 연구들을 참고해서 실제 건설 현장에서 건설업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공정 또는 공종에 대한 다양한 이제 붕괴 재해 예방에 대한 연구로서 좀 그 범위를 확대해서 연구를 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다양한 법령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이 과제에서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 그 하부에 있는 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좀 개정하는 게 좀 저희 이제 최종적인 목적인데 사실 이제 건설업과 관련된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건설기술진흥법이라든지 뭐 시특법이라든지 또 뭐 사면 같은 경우는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여러 가지 이제 법령들이 있는데 각각의 법령에서 붕괴 재해 예방을 위해 다루고 있는 조문들이나 조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면밀히 좀 비교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인용을 할 것 같고요. 또 어느 부분들은 그 타 법령에서 정의하는 어떤 구문이라든지 어떤 용어의 어떤 범위, 적용 범위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저희 이제 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좀 더 명확화하는 그런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다루게 될 붕괴 재해와 관련된 조항들인데요. 이걸 뭐 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50조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이제 첫 머리에서는 집안 붕괴와 구축물의 붕괴, 그러니까 구조물의 붕괴겠죠. 구조물의 붕괴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그 하부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구조물의 붕괴와 관련된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다 이제 집안 붕괴에 대한 얘기만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겠다, 정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51조 같은 경우도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라고 이렇게 첫 머리가 나오는데요. 그럼 구축물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과연 뭐냐? 이러한 중요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사실 이제 누락되어 있거나 모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판례에서 인용되지 못한 주요한 원인들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이 하부에서 보시면은 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 사실 이 부분은 당연히 하는 것들이고요. 세 번째로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 사실 이 내용이 사실 이제 설계 과정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또 이 규칙만 왜 굳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각 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소 모호한 표현이라든지 부족한 표현, 그다음에 어떤 인용의 출처나 근거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위주로 저희가 발굴하고 보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54조부터 쭉쭉 이어지는 부분들은 각각의 주요한 공정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들인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들여다보면 붕괴라는 키워드가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볼 때, 구조공학적으로 볼 때 그러한 안전관리가 되지 않으면, 재료나 구조적인 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붕괴 사고로 직결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좀 더 명확하게 좀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좀 근거 없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항목들도 사실 여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중복되어 있거나 또는 빈약한 표현들도 사실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비계 편에서도 각각의 비계별로 다 이렇게 절이 구분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제3절의 관광 비계에 대한 내용하고 제5절이었나 6절의 시스템 비계에 대한 서술된 어떤 디테일의 수준이라든지 어떤 요구된 항목들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 법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좀 면밀히 다루고 있고, 또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지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물관리법, 또 시특법,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또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각각의 법령에서 보고 있는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어떠한 용어들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용어들이죠. 또 그 용어들이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적용 범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법령에서 붕괴 재해라고 정의하는 그 붕괴, 특히 이제 그 붕괴를 논할 때 그 붕괴의 어떤 이 정의, 범위, 이런 것들을 또 동시에 확인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시특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완공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구조물에 대한 붕괴 사례만 좀 다루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산업보건 기준에서는 아마 공사 중, 그러니까 완공되기 전 공사 중인 구조물의 붕괴 사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공된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우리가 유지관리 점검 진단을 하는데요. 점검 진단을 할 때도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직접 근로자가 가서 그 구조물에 접근해서 점검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어떤 그 설치하는 가시설이라든지 일부의 구조 부재가 붕괴돼서 재해가 발생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된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그 구조물의 유지 관리하는 행위에서의 붕괴 사례를 다룰지 포함할지에 대해서도 좀 많은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좀 지체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법령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될 거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과거에 이제 발생했던 다양한 붕괴 재해에 대한 그런 이제 사례 분석들을 좀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사례별 매칭을 통해서 저희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좀 더 명확하고 세분화해서 정의할 생각이고, 어찌됐든 간에 과거에 발생했던 그 이제 그 붕괴 재해를 모두 담을 수 있는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그 개선된 그 규칙이 나올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붕괴 사례라든지 해외 붕괴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일단은 이제 최근 5년간에 발생했던 사례들을 많이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고요. 붕괴 재해의 어떤 유형, 또 그 붕괴의 어떤 기인물, 또 공정, 발생했던 공정이나 공정 이런 것들을 다 분류하는 세분화된 어떤 키워드로 활용해서 아래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또 근거 없이 하면 안 되니까요. 예를 들면 이제 작업 공정별 분류 기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있었던 연구 과제에서의 어떤 성과를 토대로 저희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나눠서 각각의 어떤 각각의 자국 공정별로 발생한 붕괴 재해에 대해서 저희가 통계 자료를 좀 만들어놨습니다. 또 기인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구조체 및 비구조체, 임시구조물, 토사 및 토사 사면, 암석 및 암석 사면 이렇게 크게 4가지 분류로 해서 각각의 이제 기인물별로 발생했던 붕괴 재해 사례들을 좀 조사했고요. 보시면 이제 토사 및 토사 사면에서 대략 50% 정도 붕괴 재해가 있었고, 구조체 및 비구조체가 대략 한 30% 정도.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요인들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밖에 이제 붕괴 사고 유발 작업에 관한 분석들 좀 많이 하고 있었고, 이 그림과 같이 사고 원인 제공 기여물의 업무상 사고 사망 재해 분포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주요한 원인, 붕괴 유발 원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공 및 조립 불량, 안전시설물 미설치, 안전조치 미흡, 작업기획서 불량 이런 4가지 분류를 통해서 좀 분류 작업을 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이어서 결과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붕괴 재해 발생 요인과 경로에 대해서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고요. 이 붕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산업 현장에서 예방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또 이제 직관적인 그런 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또 저희가 그냥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이제 사례 기반 연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재해를 유형하고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번째 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산재 예방 취약계층 사업장 및 근로종사자의 산업안전 제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발표자분들은 발표자 단상 앞좌석으로 이동하여 착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자분들은 오늘 세미나 주제 발표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발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해당 발표자분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채팅창을 통한 질의응답은 주제별 2개씩만 가능하며 추가적인 질의 또는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부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채팅창에 질문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잠시 대기하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그 당장 질의응답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추후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부로 연락을 주시면은 추가적인 질의라든지 그 자료에 대한 어떤 응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채팅창에 올라온 질의응답은 없는 관계로 저희들이 약 한 2분간만 좀 더 대기하고 2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응답은 종료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현재 채팅창 확인 결과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걸로 확인되어서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2년도 산재취약사업장의 안전관리 재고 방안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세미나 발표에 협조해 주신 발표자와 행사 홈페이지, 방송 및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생활하여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